저는 제 그 학교에 되게 애착을 좀 많이 가지고 제가 학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추억도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약간 좀 내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졸업식날 그냥 뭐 이렇게 졸업장 받고 뭐 사진 찍고 뭐 인사하고 있는 건데도 그냥 계속 생각나고 약간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럼 병록 씨는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그 입학식이나 이제 졸업식 같은 저희는 아직 졸업을 안 했으니까 입학식도 포함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기억 남는 게 고등학교 졸업식이 제일 기억이 남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잖아요. 그만큼의 중국 친구들하고 거리도 좀 멀고 이렇게 갑자기 헤어지니까 좀 마음에 좀 슬펐죠. 그렇죠. 네. 그것도 한국으로 가니까 더. 그렇죠.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졸업식이 좀 기억에 남는데 엄청 울었어요. 막. 또 정이 많으신 예진 씨. 너무 울었어요. 그냥 내일 밥 먹기로 약속해놓고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울다가 또 내일 밥 먹으면서 웃고 막 그랬는데 그때 생각해보면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다 울고 있는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후회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랑 함께 해서 너무 기뻤었어요. 혹시 유정 씨는 중국에서 졸업했어요? 그죠. 저는 사실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대학교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그다음에 선배네. 안녕하세요. 저보다 훨씬 네. 저 졸업하고 다시 일하고 그다음에 그만두고 다시 입학했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식보다 저도 약간 입학식 더 인상이 더 깊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나라 경우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군사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건 진짜 힘들거든요. 네, 되게 신기했어. 근데 저는 슬픈 이야기는 아니에요. 거기는 제 베프를 만났어요. 군사훈련에서 만나다가 실현에서 약간 또 꽃을 피우는. 저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저는 베프랑 그 군사 훈련할 때 만났잖아요. 어떻게 만나냐면은 저희가 키가 비슷해서 자리도 같이 붙어 있어요. 제가 다리가 이렇게 피면은 그 한 1, 2분 정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엄청 힘들고 제 친구가 몰래 그 제 다리 밑에서 발로 이렇게 받쳐줬어요? 네. 좀 제가 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혹시 남자는 아니었죠? 아니에요. 저보다 키 더 큰 여자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 보고 모르는 사이인데 왜 그렇게 하지? 친구가 그래서 뒤에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자기 뭐 조금만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을 주는 것도 있지만 요즘엔 플랜카드라고 맞아요. 플랜카드 유행이에요. 그래서 다 아침 일찍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 플랜카드 거느라 정신이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졸업을 했는데 그 친구를 위해 저희가 이제 자체 제작해서 현수막을 하나 걸었어요. 그 막 문구는 이제 저희끼리 이제 유머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 얼굴 사진 크게 하나 붙이고 막 졸업은 내가 할게 취준은 누가 할래? 막 이렇게 해서 그 유행어에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축하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그래서 막 재밌는 거 사진도 찍어가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그때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졸업식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졸업하자마자 부산에 여행 갔어요. 제가 운전을 해서 갔어요. 어머니 차 빌려가지고. 근데 가다가 그러니까 면허증은 땄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탄 건 처음인 거예요. 주위 어린 아이들은 따라. 보통 저희 톨게이트 탈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창문 딱 열어가지고 이렇게 막 표를 딱 받아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너무 먼 거예요. 이게 안 닿는 거예요. 안 닿다 보니까 이렇게 팔을 쫙 뻗었는데 악셀을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느리게 두께 가둬낼 그 있잖아요. 그게 팍 박은 거야. 그래가지고 박살났어요. 어떡해. 그래서 막 친구들이 막 완전 당황해가지고 빨리 브레이크 밟아가고 막 밟아가지고 막 허겁지겁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리고 바로 막 친구랑
잘 바꾸고 또 거기에 그 친구 중 한 명이 또 빨리 군대 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또 졸업 여행이지만 또 이 친구 입대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약간 기억이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그 가족의 그거는 정말 제 인생에서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기억이 남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고등학교 졸업식 때 제일 기억이 남았는데요. 네. 그게 고등학교 때도 그 어릴 때보다 4명에서 같이 이렇게 제일 친하게 놀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휴학을 오고 또 3명이 일본, 이렇게 미국, 호주로 가요. 다 유학을 가는 친구예요. 네, 상하이 가서 상하이 놀고 다 각자 국가로 유학을 가는 상황인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이렇게 다음 날에 11시 설마. 네, 11시 비행인데 일어나 보니까 10시 반이에요. 에이 설마. 그래가지고 다 취소하고 다시 이렇게 표를 샀죠. 4명 다 비행기 취소. 와. 네. 역시 기승전 술이네요. 문제예요 이게. 결국 네. 두 분 다 가장 큰 사고를 치는 졸업식이 기억에 남는 저 거군요. 같은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따로 이렇게 특별한 입학식이나 졸업식 문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 한국하고 비슷해요. 동아리가 밖에 다 있어요. 네, 선배들이 네, 추천해서 동아리를 이렇게 입학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다음에도 네, 군사훈련이 한 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졸업할 때 이게 한국에서는 졸업 사진 다 뭐 자유잖아요. 뭐 하고 싶은 사람 뭐 하고 그쵸. 찍고 뭐 찍고 싶은 아는 사람은 안 찍고. 네. 근데 저희는 필수예요. 아. 똑같이 정장 대학교도 입고 필수예요? 왜냐면 이제 졸업하고 다 취직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장 다 같이 입고 그 다음에 뭐 사진 찍는 건 필수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학식을 딱 하면은 그날이 OT 날이에요. 그래서 MT 맞아요. 같이 그쵸. 어디 놀러 가서 술 엄청 마시고 저는 그 생각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졸업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짜장면 같이 먹는 문화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모르겠는데 졸업식은 짜장면이에요. 그래서 짜장면 같이 먹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한국은 네. 휴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 2년 다녀와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입학을 같이 했는데 졸업은 다 따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예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등학교 때처럼 그런 유대감이 잘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이번에 졸업했을 때 혼자 있거든요. 저희 동기가 없고 그래가지고 좀 쓸쓸하더라고요. 중국은 휴학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입학하면 끝까지 같이. 4년 뒤에 맞아요. 졸업을 하는 친구들이 보통 많고요. 휴학하는 경우가 보통 몸이 엄청 아프거나 아니면 집안이 엄청 이렇게 어려운 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면 네, 휴학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애들 보통 막 어학 연수하러 네, 그 많이 휴학하는 상황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휴학 안 하고 방학 2달 동안 아. 네, 외국에 나가서 그 2달 동안 엄청 막 빡세하고 공부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그래서 휴학하는 상황이 흔하진 않아요. 저도 대학교에서 친구 4명, 넷이 친한데 네. 같이 입학한 동기였어요. 네. 14학번이어서 다 같이 이렇게 같이 놀고 하는데 한 명은 교환학생 가고 한 명 또 갔다 오고 막 뭐 휴학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해가지고 저번 학기 한 명 졸업하고 저번 학기 한 번 졸업하고 다음 학기 제가 하고 다다음 학기 제 친구가 하거든요. 그래서 다 따로 해요. 다 따로 해서 저희는 진짜 완전 휴학이랑 이런 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 선배가 유럽을 한 학기 동안 여행을 간대요. 유학해서 반년을 돈 모아서 맞아요. 네, 많이 그렇게 해요. 모아가지고 반년은 여행 가고 되게 새로웠어요. 신기했죠. 네. 맞아요. 제 친구들도 반년 돈 모아서 반년 여행 간 사람 진짜 많아요. 네, 아까 그 유정 씨가 네. 그 졸업식 때 이렇게 정장을 입고 사진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 네.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사진 찍는 게 필수라고 네. 하셨는데 약간 학교에서도 물론 찍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선택적이니까 안 하고 네. 약간 자신만의 사진을 찍는 게 있어요. 맞아요. 약간
뭐 프리랜서 사진작가를 고용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컨셉에 맞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졸업을 기념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가지고 저 오빠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약간 친구들 그냥 그 졸업하는 게 졸업이 제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마침표고 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또 인라이트 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한국대학교 졸업사진 그런 거 약간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위정 언니랑 저랑 내년 2월에 졸업하시죠? 네네네. 네. 사진 찍으러 오시면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2년 뒤에 예약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세가 또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가을에는 볼만한 영화들을 참 많이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반가운 일인데요. 이 막 내리기 전까지 하나씩 이렇게 도장을 깨듯이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저랑은 약간 반대인 것 같은 게 저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것보다 왜냐면 거기 사람이 너무 많고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집에서 좀 결제를 해서 보면은 굉장히 편하게 네. 맥주 한잔 하면서 과자 먹으면서 볼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는 뭐 데이트를 해도 친구를 만나도 취미로도 무조건 영화관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남규 씨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중국에도 이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네, 중국에도 요즘에 영화관이 정말 많이 생겨서 시내에 나갔다면 영화관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한국처럼 막 복작복작한 느낌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느낌이 들고요. 영화비 자체도 중국 돈으로 20원에서 40원 정도? 근데 어플로 사야지 이 정도고 현장 구매하면 또 60원 이상을 네, 조금 비싼 편이긴 하죠. 네. 네. 좀 비싸지만 그래도 영화를 즐기는 중국이 늘었다는 건 정말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영화관이나 영화 관련 산업들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인들이 영화를 많이 즐길 수 있게 된 데는 방금 페이스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영화 관련된 인프라의 증가도 있겠지만 네. 영화 산업 전반적으로 좀 발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영화 산업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영화 산업은 10여 년 연속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뭐 이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제가 느끼기에도 중국의 영화 산업이 날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화 자체 퀄리티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할리우드 영화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또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죠. 네. 자, 중국 영화 산업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에 비해서는 시장 규모가 227%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12년 중국 영화 시장의 규모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시장으로 올라서긴 했지만 네. 1위인 미국에 비해서는 25%에 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성장세로 2020년에는 그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2016년 일본의 3.3배 수준으로 올라섰고요. 미국의 70% 수준까지 올라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스크린 수로만 딱 따져보면 중국은 이미 미국을 넘어 세계 최다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을 넘어서는 조건은 인프라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중국은 영화 콘텐츠 다양성의 부족, 그리고 제작 환경의 통제, 또 당국의 심의 검열이 너무 강하다는 또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많이 개봉하는 영화들이나 인기 많은 영화들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당국에서 심의 검열을 한다면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가 그만큼 줄어들 테고 그 안에서 좀 인기 있는 소재를 많이 다룰 텐데 좀 어떻습니까? 뭐 전랑 혹은 홍해 작전 이런 거를 보면 중국 대륙의 뭔가 위대함 그리고 애국심을 마구마구 이끌어내는 그런 스토리들이어서 좀 이런 스토리들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권장을 막 권장을 좀 많이 하는 네. 분위기죠. 네.
그러면 외국 영화들의 개봉에도 좀 제약이 있는 편인가요? 네, 이 부분 설명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네, 중국에는 이게 분장제와 매단제가 있습니다. 분장제는 상영 수익을 외국 배급사랑 나누는 건데요. 1년에 34편만 상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매단제는 판권만 사고 상영 수입은 나누지 않는데 이 매단제로는 1년에 딱 30편만 상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아주 제도적으로 수입 영화의 편수를 딱 정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굉장히 심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만의 좀 특별한 제약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중국 영화 시장을 전 세계가 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중국 영화 산업의 흐름을 좀 알아보고 앞으로의 시장성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먼저 중국 영화계의 현 주소를 진단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이 시즌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 만나볼게요. 네, 키워드 하나. 영화 장사도 여름 한철이다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이거 다 한철 장사야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중국 영화계에서는 그만큼 여름 성수기의 의미가 굉장합니다. 네, 이런 데는 또 다 이유가 있는데요.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7년간 이 여름 성수기 영화계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어 왔고요. 1년 전체 박스오피스에서 이 기간의 비중도 30%가 육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름 성수기의 흐름이 중국의 전체 영화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올 여름에도 중국 영화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6, 7, 8 이 석 달 동안 중국 영화 시장 총 관람객 수가 5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또 흥행 수익이 3조에 달하기 때문에 역대급 호황을 누렸다 이런 평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과 비교를 하면 약 6%의 성장률인데요. 석 달간 개봉한 영화 수는 137편으로 계산을 해보면 매주 평균 10편 이상의 영화가 새롭게 스크린에 등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여름에 좀 인기 많았던 영화들을 찾아보니까요. 我不是药神, 나는 약사가 아니다, 약신이 아니다. 그리고 또动物世界라고 뭔가 유람선 안에서 벌어지는 재미난 스릴러 액션 영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했던 大头爸爸和小头儿子라는 만화 아니에요? 네, 중국의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게 지금 3번째로 러시아 탐험을 떠나는 이야기가 개봉이 됐어요.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네, 이게 이제 2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중국 전통 애니메이션이라서 많은 사랑을 또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여름 중국 극장가가 호황을 누린 데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중국 영화 시장이 질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 여름에는 그 전랑2의 독주가 좀 지속이 됐던 거에 비해서 올해는 크고 작은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하면서 또 굉장히 중국 영화 시장이 활기를 띄웠다고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올여름 가장 주목받았던 영화가 아까 방금 언급하셨는데요. 我不是药神인데 아까 한경 씨가 난 약사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약신이 아니다. 네, 나는 약의 신이 아니다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정말 화제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올해 그 제42회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에서는 최우수 각본상을 수상했고요. 또 14회 장춘 영화제에서는 무려 5개 부문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리고 또 흥행이 정말 대성공하면서 박스오피스 수입이 약 30억 위안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4,920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네요. 네. 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비싼 약값에 씨름하는 서민들의 사연을 영화 곳곳에 녹여내서 현실을 꼬집은 내용이었는데요. 9.0 이상의 높은 관객 평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점수가요, 2016년 이후에 모든 중국 영화 중에 가장 높은 평점이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게다가 많은 관객들을 울리면서 사회적인 파장까지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물론이고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의료계의 현실을 지적하고 또 개선을 지시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영화의 영향력이 실제로 좀 대단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사회를 비판하는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영화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창충장성의 경영진 5명을 체포를 했지만 이미 가짜 백신이 90만 개가 배포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앞에 나가서 시위를 했는데 문제는 이 기관 자체가 우한에 있는 바이오 연구소인데 이게 국가기관이어서 조금 더 부모님들의 심기가 불편했었죠. 네. 자, 이렇게 여름 성수기 때 중국 영화들이 히트를 치고 있는 가운데 조용히 구석에서 눈물을 훔친 영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해외 수입 영화라고 하는데요. 올여름에 수입된 해외 영화는 23편으로 편수는 증가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24%로 최근 3년간 최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왜 중국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외국 영화를 막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자체 컨텐츠나 영화는 오히려 수준이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조금 놀랐던 것은 중국에서 스릴러물이 저는 이전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똥우실제라든가 뭔가 두뇌 게임을 해서 문제를 풀고 이런 영화들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중국의 여름 극장가는 이렇게 뜨거웠는데요. 훨씬 더 뜨겁고 치열한 현장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알아볼까요? 키워드 2, 영화인들의 축제 한마당입니다. 잘했으면 상을 받는 게 또 당연한 일이겠죠. 네. 영화인들에게 가장 설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영화제와 시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영화제, 시상식들이 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또는 전주, 부천국제영화제가 있고 청룡영화제나 대종상 시상식 같은 행사도 있는데 중국에도 좀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이 중국의 영화제와 시상식은 우리나라랑 비슷한지 좀 궁금한데요.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작품상, 조연상 등등 이렇게 상을 주는 문화도 비슷한지 궁금해요. 중국의 영화제는 좀 더 축제 같은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카펫에 대한 뭔가 주목도도 굉장하고 영화제가 끝나고 나면 늘 SNS에서 예쁘다, 이런 리뷰들, 후기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상해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는 영화제이기도 하죠. 네. 우리나라에서 영화제나 시상식 하면 바로 이런 기사들이 뜨잖아요. 여배우의 드레스 코드는 아니면 시상식의 베스트 드레서, 워스트 드레서 이런 기사가 있는데 중국에도 좀 이런 문화가 있나요? 그럼요. 중국 배우가 외국 영화제에 입은 것까지 다 화제가 되고요. 어떤 배우가 착용한 액세서리 가격까지도 다 논란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고 권위 있는 자리는 상하이 국제영화제인데요. 중국의 영화 산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도시라면 단연 상하이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 영화 산업 발전에 힘을 써왔다고 합니다. 네, 이런 명성에 걸맞게 상하이 국제영화제가 매년 성대하게 개최되고 있는데요. 도쿄 국제영화제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인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영화제인가요? 네, 그렇죠. 작년만 해도 한국 영화 주간이라고 해서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 이민호 씨, 송지효 씨, 김지원 씨 등 한국의 배우들과 함께 볼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한국의 히읗도 볼 수 없어서 조금 안타까웠죠, 여러모로. 그렇지만 상해 국제영화제 자체는 많은 분들의 인식 속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영화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죠. 네, 자, 올해에도 당연히 개최가 됐고요. 6월 25일 날 그 막을 내렸는데 출품자 개수나 영화제를 찾은 관객 수를 봤을 때 아시아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영화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유서가 깊은 영화제로는 금계 백화 영화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금계는 찐지 황금닭을 의미해요. 그래서 왜 황금닭인가 알아봤더니 이 영화제가 1981년도에 시작됐는데 그 해가 마침 닭의 해였다고 합니다. 네, 이 영화제에서는요, 대한민국의 대배우죠. 김혜자 선생님도 여기서 수상을 하셨고 또 배두나 씨도 수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도 중국 장춘 영화제와 베이징 국제영화제 등이 매년 중국 영화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중국 영화제 시상식이 얼마나 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영화 개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알아볼까요? 네, 키워드 셋! 영화는 완다가 왔다야입니다. 중국 영화계에서 완다그룹의 존재감은 정말 대단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완다그룹은요, 호텔, 백화점, 그리고 테마파크 등의 사업으로 쏠쏠한 재미를 봤는데요. 하지만 2009년 미국발 경제 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자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욕심쟁이 완다의 시선이 멈춘 곳이 바로 영화계였다고 하는데요. 2011년 완다 필름을 설립했고요. 또 이때 미디어 산업에 진출한 완다는 중국의 대표적인 몇몇 곳에 영화관을 설립하기 시작하더니 미국의 2위 극장 업체죠. AMC를 인수하기에 이르릅니다. 네.
그뿐만 아닙니다. 먹성이 아주 좋은데요. 영화 다크나이트 시리즈와 또 인터스텔라, 주라기 공원 등을 제작한 유명 제작사죠.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를 또 인수를 하게 됩니다. 네, 게다가 산둥성 칭다오에 최대 500억 위안, 약 9조 원을 들여서 영화 촬영 세트장, 테마파크 등을 결합한 대규모 영화 단지를 또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찰리우드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우수한 기술을 사들여서 중국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찰리우드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 세계 영화 시장에 중국 자본이 너무 많이 이제 개입이 되고 또 영화들이 중국 위주의 스토리가 개연성 없이 갑자기 막 산으로 가기도 하고 또 PPL도 아니고 정말 직접 광고 같은 장면들이 막 영화에 나오기도 하면서 약간 보기에 불편한 점들도 속속 있는 것 같은 게 현실입니다. 네. 이 중국의 자본이 헐리우드로 빠르게 유입이 되면서 영화의 주요 인물로 중국 배우가 캐스팅이 되거나 또 아니면 내용의 결정적인 역할을 중국에서 해낸다거나 하는 일들이 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어색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네.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게 광고를 넣거든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볼 때는 우리한테도 익숙하고 굉장히 우리의 위상이 이렇게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영화 산업은 중국이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영화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표면적을 넓히는 데 성공을 해왔지만 이 자금과 시장 규모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성장까지 이뤄내야 한다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중국 영화 시장은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